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수요일 오후에는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 모시고 사회과학 강독회를 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격주를 열고 있는데 5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무지무지 두꺼운 책인데 나름 재밌습니다. 네,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이란 책이고요. 지주영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혹시 영화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개봉됐던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김혜수 우리 멋진 언니하고 유아인 씨가 나와서 이제 했던 그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생생하게 이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는 그게 그냥 픽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픽션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4~5장만 이렇게 발췌해서 읽기는 했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어떤 생생한 어떤 기록, 과연 IMF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협상들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어떤 물음들을 이렇게 품어보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그런 자료들과 연구들이 선행이 되어 왔었더라고요. 네, 하승우 선생님의 간략한 간추린 이야기 한번 만나보시죠. 짠! 전체적으로 가운데 중심으로 이 책이 워낙 방대한 분량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IMF 시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90년대부터 거의 사실 뭐 이명박 시기까지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IMF라고 한 위기를 되게 심하게 겪었음에도 정작 그 위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외환위기가 왔었다. 전 국민이 힘들었다. 뭐 우리 일상에는 금모으기 운동, 이런 약간 황당한 운동과 그다음에 대량의 정리해고와 뭐 이렇게 되게 상처가 많았고, 제가 이제 학교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IMF 기억 얘기하면 친구들의 갑작스런 이사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도산하거나 빚에 몰려서 이렇게 그냥 옛날에는 막 이렇게 헤어지면 막 약간 꼭 편지 써면서 주소 교환하고 이랬는데 이제 주소 교환하면 안 되는 거죠. 주소를 모르게 야반도주처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일들이 자기 주변에 빈번했다라고 하는 걸로. 그리고 뭐 아버지들이 그다음부터 항상 술을 되게 많이 드시기 시작했다. 술을 많이 드시면서 이제 자기 일상에 심하게 간섭하는, 너는 꼭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지, 사실 왜 이런 위기가 왜 왔고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촉발했냐 이런 걸 이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이 책은 그거에 대한 좀 종합적인 설명 같은 걸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사실은 설명이, 그래서 97년부터 시작하지 않죠. 사실은 70년대부터 시작을 하고, 앞에 이론적 틀거리 설명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전후에 국제적으로 이제 경제 질서가 만들어질 때, 어쨌든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불렸던 근본위제가 이제 무너지고, 근본위제는 아시다시피 달러를 다 금으로 태환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다이아드 3인가?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연방준비은행 이런 거를 터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하로 가가지고 이렇게 금을 이렇게 빼오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미국의 연방지급준비은행에 나서 이렇게 금에 맞춰서 이제 달러를 찍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달러 자체가 기준 통화가 되는, 그게 뭐냐면 미국 중심의 이제 일종의 화폐 질서가 완성.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달러 월스트리트 체제라고 하는, 이제 이게 사실은 70년대 중에 이제 그때부터 질서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월스트리트하고 IMF하고 여기 보시면 미 재무부, 그러니까 어쨌든 IMF의 이사회의 일종의 거부권을 미 재무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월스트리트와 IMF와 미 재무부 이 세 개의 복합체가 이 이후에 경제 질서, 일종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들이 되게 선호하는 체제는 이 책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복합적인 말인데, 슈페트적 근로연계복지 탈국민 체제. 슈페터라는 사람이 뭐 이게 정치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게 정치 경제 다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 그저 앞에서 계속 보셨다시피 신자유주의의 효율성, 거기에 맞춘 유연화,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체제잖아요. 그리고 이 기존의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공공복지 성격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근로연계복지라고 해서 일종의 워크페어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고, 기존의 케인즈적 체계가 되게 국민국가 체제죠. 완전 고용을 목표로 삼는. 그랬다면 이제는 아예 탈국민 체제로 가고 있는 것들로 본다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체제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특히 또 이 체제가 보는 건 뭐냐, 어쨌든 산업과 금융 서비스의 경쟁력.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 경쟁력은 그냥 단위국 간의 경쟁력이 아니라 되게 초국적인 경쟁력 체제고요. 또 한편에 되게 혁신을 되게 강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을 강조하는 성격이 있고, 또 한편에 복지를 아까 말한 근로연계복지라고 했던 것처럼 복지 수혜 조건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복지와 근로를 연계시키게 되게 강하고, 자국의 자본도 되게 초국적화시키고, 또 하나 특징은 어쨌든 초국적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능을 되게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되게 하향식 통치 체제에서 한국에서 되게 유행어처럼 많이 쓰는 이제 거버넌스란 말 여기도 등장하죠. 수평적 협치 이런 얘기들이 이쪽 요 시스템에, 그러니까 이 IMF가 강요하는 체제죠. IMF랑 이런 월스트리트 체제가 강요하는 체제는 어쨌든 되게 강력한 산업과 금융의 경쟁력과 이를 지지해주는 국가, 그리고 복지 체계를 일종의 노동 연계형 복지 체계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일종의 자본행과 사람 이동을 되게 자유롭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일방적인 게 아니라 되게 이제 거버넌스형이라. 근데 사실 거버넌스 따져보면 우리 시민사회들이 거버넌스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 그거였잖아요. 시민사회도 주체다. 근데 사실 이 얘기 중에 빠지는 게 뭐냐면, 사실 그러면서 누가 주체가 들어왔냐면 기업이 주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보면 거버넌스가 되게 좋은 얘기 같지만, 시민사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업도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 거죠. 야, 이전까지는 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니들 얘기도 이제 들어줄게. 뭐 사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의 얘기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어쨌든 신자유주의의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IMF 이전에도 이미 1970년대부터 진행이 됐었고, 이걸 추진하는 핵심적인 그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미국 유학파 출신의 경제학자들. 보시면은, 우리 봤던 하비의 책에도 등장하고, 나오미 클라인이 쓴 쇼크 독트린에 보면 아예 시카고 보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핵심 인물에서 이 책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핵심 인물들이 있죠. 강경식, 김재희, 김기환. 이쪽에 특히 제가 볼 때는 김기환. 어쨌든 이 사람이 사실은 끝까지 한국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한국 고문 이런 것도 하면 사실 못된 짓은 되게 많이, 우리가 볼 때 못된 짓, 기업이 볼 때는 되게 좋은 짓, 되게 많이 했던.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면 나오죠. 노무현 정부 때도 심지어 이 동부가 경제 중심을 이 사람이 동부가 금융 허브로 계속 노선을 바꾸게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죠. 이 사람 70년대부터 여기도 보면 전두환의 단가방 과외 선생, 전두환의 경제 과외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2000년대까지 꾸준히 살아남아서 영향을 미쳤다는. 어쨌든 이 핵심 그룹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추진했던 건 뭐냐면, 그전에 했던 한국의 경제 모델은 경제개발 5개년계 이런 이제 국가주도형이죠.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였다면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된다. 개발국가 체제는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일종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70년대 꾸준히 했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권위주의를 일정 정도 약간, 그러니까 정부가 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들로부터 물어서는 되게 강조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시면 세네 책에도 나오고 합의 책에 나오셨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혁신이라고 받아들이냐면, 과거보다 뭔가 조금 더 자유롭고 자율화되고, 이제는 민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열린 거 아니야? 과거에는 다 정부가 와가지고 별을 심어라, 뭐를 해라, 다 일일이 간섭하고, 공장에서 노조 만들 때도 막 중앙정부 개입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니들이라서 해. 라고 하는 게 뭔가 일정 정도의 혁신적인 것들을 주는 느낌도 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국가가 다 이제 모든 관료들이 결정한 체제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독립시키고, 이제 금융감독이 이렇게 신설하고, 그러니까 이전까지 다시 보면 박정희 때는 보면 박정희 사금고가 컸다라고 하니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다 결정하니까 그냥 뭐를 통하려면 다 그냥 돈 싸들고 청와대 가면 이제 이런 시스템이 더 이상 이제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쪽에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사회가 발전된 듯한
근데 이 책의 구제 보면 그게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이게 금융 자본주의로 가는 단계인데요. 그거를 일종의 이제 관통하는 시기가 전환을 준비했던 시기가 노태우 김영삼 시기. 였고 사실 김영삼 때는 본격적으로 세계화 담론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안의 시기에 어쨌든 이 주체가 불분명했던 거죠.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자본과 노동의 힘의 일정 정도 균형. 그래서 노동법 개혁을 시도했다가 어쨌든 실제로 총파업까지 그때까지 지금 그때가 마지막 총파업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가 진짜 직결했던. 그래서 노동법 개혁을 막아내는 97년도 1월달에 막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던. 그래서 뭔가를 신자유주의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뭔가 이 애매한 힘의 균형 때문에 뭔가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때 사실은 이제 IMF 위기가 온 거죠.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외환의 국고 보유가 떨어져 이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당시에 보면 어쨌든 이미 80년대부터 미국은 한국 시장 개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85년도 보시면 슈퍼 300일조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약간 연식이 되신 분들은 과거를 향수하시고 아 슈퍼 300일조 알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아 내가 좀 됐구나. 뭐. 네. 근데 어쨌든 되게 시장 개방 압력을 막 미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할 때였고 또 한편 어쨌든 일본이 사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상당 부분 뭐냐 일본의 기술을 약간 이제 차용해서 쓰거나 일본의 부품을 이렇게 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는 왜냐 어쨌든 한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일본도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한국이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R&D 개발 이런 거 하지만 그때까지 한국은 그냥 무조건 저임금에 기반한 막 이걸로만 했던 거죠. 독재 시대의 유사는 뭐냐면 어쨌든 그 한보그룹이 대표적이죠. 그 정태수 회장 원래 공무원이었다가 하고 이 사람의 사업 방식 혹시 보셨어요? 이 사람 전봐가지고 사업 투자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관치들이 개발 독재 문제는 정부가 사실 또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의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거의 공짜이다시피 이자 없이. 그러다 보니 결국 뭐가 문제 생기냐면 기업들이 망할 사업에 과잉 투자를 하게 되는 과잉 설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게 관료 한 라인을 타는 게 아니라 기업마다 다 각자가 자기 라인 타니까 사실 보면 이제 막 똑같은 산업들이 막 이렇게 자동차가 좀 떠? 그럼 각자 우리도 자동차 할래. 여기 보시면 삼성 자동차가 대표적인 막 그런 것들이 막 하면서 이제 막 기업들이 막 문제가 생기고 그 당시 또 생각해보세요. 그 대우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거 나왔었죠. 뭐 세계 경영을 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국외에도 막 과잉 투자를 막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위기를 촉발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한국이 원래 경상수지 흑자를 막 달리다가 이제 3조왕이 끝나면서 이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적자폭도 확 커지고 개방 압력은 엄청 세지고 기술적인 부분은 차단되고 어쨌든 빚을 땡겨서 단기로서 땡겨 썼는데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단기에 땡겨 쓴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부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IMF 위기라고 하는 게 되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중에 국제적인 것과 국내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과 뭐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된 거고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우리가 되게 IMF에 굴욕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 IMF 종결선언 했을 때 마치 막 독립선언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이게 굴욕적인 협상 과정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관료들이 이 과정에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한 거였고 되게 적극적인 대응 중에 한 명이 아까 얘기했던 김기환 김기환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이 협상을 IMF와의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IMF 플러스라고 하는 협상안을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어이가 없죠. 그냥 한 명이 어쨌든 정권 대사라고 하는 이런 사실 정권을 줬는지도 되게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해서 사실 자기가 협상안을 만들었는데 협상안에는 사실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내용이 들어간 거였고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 사실 뭐였냐면 이제 노동 관련된 정책들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제 노동자 쓰러지다 이런 책에서 봤던 왜 한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까지 슉 갔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정리해고제와 파견 근로제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크게는 5가지 조치 사항인데요. 통화정책, 뭐 자본시장 개방,
금융부문 개혁, 무역정책, 노동시장 정책 5개. 근데 어쨌든 이 책에 따르면 사실 노동시장 정책은 IMF가 크게 관심이 없는, IMF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형태의 개방체제, 국가체제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지, 사실 IMF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노동정책에 개입하고 이런 정도의 IMF 프로그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한국의 관료들은 이게 IMF의 요구 사항인 것처럼, 이걸 하지 않으면 IMF의 구제금융을 못 받는 것처럼 해서 사실은 이걸 이제 통과시켰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식의 영향을 낳았냐라고 하면, 219페이지에 보시면, 어쨌든, 그런 거죠. IMF의 협상이라고 하는 게, 뭐, 미 재무부는 IMF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 정부와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과 미 국방부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크고 작은 정도로 되게 복합적으로 결정된 게 있고, 또 위기관리를 둘러서 국제협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부담을, 사실 우리가 보면 막 그때 IMF 오시면 고통분담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 고통분담이 되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되게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들이, 왜냐하면 협상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을 막 끼워 넣는 식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37페이지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IMF의 합의문은, 한국의 IMF 합의문은 1996년 말 한국 정부가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자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IMF 플러스와 같은 개혁을 받아들이는 편이 현명했을 것이라는 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IMF 플러스 개혁의 내용에 정리해고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었다.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는 알려진 바와 달리 미국과 IMF가 강력히 요구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한국의 경제 관료들이 IMF 플러스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미국이나 IMF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가 우선적이었고 정리해고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뭐 어쨌든 이런 얘기들. 사실 이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더 그랬죠. 사람들은 대통령이 갑자기 왜 입장을 바꿀까? 아,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미국과 IMF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핵심적인 경제 관료들이 뭐 다 찬성을 했던 거죠. 유종길 이런 사람도 찬성하고, 일종의 김대중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면서 됐던 거고, 뭐 이 책에는 그런 코멘트도 있습니다. 240페이지인데요. 정리해고제의 핵심은 알려진 바와 달리 정리해고 그 자체가 아니었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정리해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제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해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효과가, 정치적으로는 노동의 반대를 억누르고 정리해고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정리해고에 불안감을 심어줌으로써 노동운동의 근거지인 대기업 노동조합의 심리적인 타격을 준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보면 이제 어쨌든 정리해고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리해고제도 문제고, 어쨌든 이 파견근로자 제도도 사실 문제예요. 사실 지금 보면 원청하청에 이걸 다 만들었던 게 이제 파견근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쪽에 이제 96년도까지 일정 정도 이렇게 이 대기업 노조나 노동운동이 이종의 자본과 기업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약간 세력화되어 있었다면, 이제 이 IMF를 거치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또 이 무너짐도 뭐 사실은 이 책에 보시면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 전략, 그러니까 뭐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을 정부가 깨버린다든지, 노조 간부를 뭐 60명 넘게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그 뒤에 뭐 기아차나 이런 데 있어서도 계속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의의 말이 맞는 거죠. 합의의 신자유주의, 지난주에 봤다시피 사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려면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합리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자 국가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가 있을 때만 다시 신자유주의가 정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이제 그 한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IMF 위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은 이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사실상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뭐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시피 어쨌든 이제 이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이제 드러나지 않은 효과인데, 어쨌든 구조조정 과정의 향후의 구조조정 과정이 은행들이 잡게 되면서 결국 은행들이 뭐 했냐라면은 어쨌든 뭐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많이 돈을 이렇게 뭐 부정이든 공식적인 과정이든 해가지고 투입한 곳이 어쨌든 5대 재벌이다 보니까 은행들은 어쨌든 리스크가 작은 곳에
투자하고 자기들의 이렇게 회수 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이 배제되는 과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경제가 더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도 이제는 그냥 대기업이 아니라 이 워크아웃 과정을 겪었던 6대 재벌에서 64대 재벌들은 이제 더 축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워크아웃은 이제 5대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서로 이제 빅딜이죠. 교환을 통해 가지고 더 자산이 집중되게 되고 사실 여기 보시면 요 당시 수혜자의 가장 이게 또 되게 재밌죠.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수혜자는 현대 이게 사실 그 다음을 했던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시나 뭐냐 하면 이 경제 관료들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는 걸 약간 반영해주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양극화 과정을 하게 된 거고 또 은행들이 그때 뭐 했냐면 이제 이게 중소기업들 대출 이런 걸 이제 싫어하는 거죠. 반대로 뭘 선호하기 시작했냐면 이쪽에 이제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이제 소액대출, 가계대출 중심으로 이제 대출 사업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금융자본 입장에서 합리성,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것들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또 한편에서 어쨌든 외국계 자본시장이 완전히 이제 열리면서 이제는 일종의 주주 자본주의죠. 장기적으로 뭐 기업을 성장시키다 이런 건 안 중요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서 이득을 취해 빠지는 이제 투기 자본들이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대표적인 론스타 이런 거죠. 몇 년 동안 5조를 떼먹고 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본들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문을 열어준 것도 사실은 이제 이 IMF 이후에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약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딪혀야 될 필연적인 문제들 어쨌든 국가 부채가 계속 왔다 가는 거죠. IMF 이후에. 그러니까 중에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 국가 부채의 증가는 뭐 사회복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대재벌 중심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로 가고 있고 또 한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은 이제 한국은 계속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복지 예산은 정말 이제 낮아 있는 비중이고요. 또 한편에 어쨌든 이제 가계부채가 되게 심각하게 증가한 상황인 거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게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갈 텐데 한국 경제가 되게 외형은 되게 커졌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그게 있고 어쨌든 또 그 가계부채 상당수가 부동산 거품. 사실 2008년도에 그래서 막 미국에서 어쨌든 이 모기지론 사태가 나면서 이제 이게 한때 막 한국이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한국이 이제 막 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더 막 부동산을 오히려 더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모든 정권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폭탄 던지기 하는 거죠. 일단 내 때는 터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고 어쨌든 이게 경제적인 장기 비전이 이제 완전히 부재하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성장 이런 것도 이제 다시 이제 성장 잠재력 뭐 한국은 매년 몇 %씩 성장해야 되는데 또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워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저성장의 상태에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효과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뭐 이거는 뭐 중소기업 대기업도 있고 어떤 면에 서민과 고소득층 그러니까 이 대출이 너무나 쉬운 고소득층과 너무나 뭔가 자금 융통이 어려운 서민층 뭐 이렇게 어쨌든 이 철저한 양극화 시스템으로 이제 한국은 이제 짜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 지주영 쌤은 이제 그래서 경제민주주의가 되게 중요한 거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과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를 바로잡고 안 잡으면 한국 사회 미래가 되게 이제 어둡죠. 어쨌든 이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형성과 어쨌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굉장히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부분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사실 그 해법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단기적인 어떤 뭐 요법을 통해서 이건 뭐 제가 볼 때 정의당이 집권 어디가 집권하든 간에 뭐 단기적인 요법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이렇게 더 낮게 바꿀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죠. 왜냐면 어쨌든 뭐 지금은 초국적 자본의 영향이 또 강하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좀 분석하기 가장 좋은 책. 그리고 어쨌든 또 이 책에 나오다시피 되게 이런 결정 과정이 되게 역동적이다.
약간 저는 보면서 약간 그런 아쉬움도 들었던 거. 어쨌든, 뭐, 한국 노동운동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조금 더 복합적인 측면에서 했을 텐데, 뭐, 이건 어쨌든 워낙 넓은 층에서 보는 거라서, 거시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떤 대처를 했을까? 만약 그때 우리가 김기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경제 관련해. 사실 지금은 거의 이제 다 바뀌었을 텐데요. 뭐, 사실 그래서 지금도 뭐, 정권은 바뀌어도 관련 안 바뀐다는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는 막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갈까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한 거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련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거냐. 그리고 뭐 또 한편에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일가 노동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보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뭔가 좀 이 굴레로부터 뭐 벗어나거나 대안적인 삶을 모색할까, 이런 걸 고민할 때 좀 큰 틀에서 볼 때 저는 좋은 자료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보면 어떨까 말씀드렸습니다.